네, 자, 이번 시간은 제 57회입니다. 자,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1번 문제. 다음이 재고자산이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 수익 비용이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 비용이 대응에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이나 선입선출법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는 내용인데, 가중평균법이라 하는 거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이제 전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개별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선 수익비용이 대응이 원칙이라는 게 이게 뭐냐. 자, 여기 기업회 기준에 나온 내용 제가 이제 잠깐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안 보일지 몰라서.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말이 어렵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 인식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나 관련된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해서 자, 다음 거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 3번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수익 인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풀이 과정 나와 있는 내용인데, 수익 비용이 대응. 자,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장부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비용,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래서 원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 150원 대비 원가는 100원, 그럼 이익은 5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익 다 먹는 게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다른 영업의 수익 비용 더하고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면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 매출액부터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매출액에 간접 대응을 해서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출 총손익은 수익에 직접 대응이 되는 비용, 즉 매출원가와 수익에 간접 대응이 되는 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고, 이건 오로지 손익계산서에만 적용되며 일종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자, 수익비용의 대응의 원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하면 아직도 보기 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선입선출법. 자, 먼저 입고된 재고, 먼저 출고된다는 가정으로 대부분 기업이 다 이걸로 하죠.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며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효과와 유사하게 평가되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선입선출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쓰고 있고, 자, 이제 핵심은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이란 게 뭐냐면 개별 재고 자산이 취득 원가를 확인하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산을, 특정 상품 이런 거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호 교환되기 어려운 재고 자산,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경우 사용한다.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비용이 대응되어 수익 비용이 대응에 충실하나 재고자산이 종류가 많을 경우 실무 적용이 어렵고 임의적으로 원가를 결정한 손익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갔어요. 보통의 물건들은 보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선입선출법입니다. 근데 특정 상품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특정 프로젝트별, 이번에 편의점 갔더니 엊그저께인가 화이트데이였다면서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 나이입니다만은.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슈퍼에 갔더니 경기가 어렵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화이트데이 때는 남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안 준다고 안 팔렸대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울 정도로 남자들이 목숨을 걸 만큼 이제 초콜릿을 사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자, 초콜릿이에요? 화이트데이면 사탕이죠. 자, 해서 개별법은 특정 상품, 예를 들어서 화이트데이 상품, 그것만 따로 관리해서 한다면 그거는 원가가 얼마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팔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판단, 나름대로 경험상 판단하는 그 편의점 사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다른 상품하고 단 재고자산 종류가 많을 경우, 편의점 가보면 종류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개별법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상품별로 하기에는. 자, 근데 특정 상품만 취급을 하는 데다. 그러면 개별법이 적용하기 쉽고 오히려 간단하면서 팔리면 이게 오늘 얼마 이익 남았다 딱 계산이 그냥 머릿속에서 딱 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은 개별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중평균법은 여기 나오지만은 뭐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비용이 대응 원칙과 그 다음에 각각의 재고자산 그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4가지 중에서 요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적합한 거는 개별법이 가장 정확히 나타난다. 물론 다른 것도 계산하면 다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가장 간단하게 바로 연결되는 거는 개별법이라는 거. 좀 애매한 문제예요. 이건 조금 비비 꼬으려고 작정한 문제 같아.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겁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도 제가 그냥 강의 안 하고 그냥 건너갔는데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인데, 자,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것들. 무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 하면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회계에서 보면 보수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선택한다면 가능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짧게 하면 그만큼 정액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커지겠죠. 비용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만큼 세금 덜 내도 되잖아요. 비용이 많아지니까 장부상으로는. 그 무형자산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정률법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또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내용연수 짧은 거를 해서 어떻게 빨리 비용 처리해서 우리가 무형자산 취득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또 세금이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짧은 걸로 한다 해서 기업회 기준, 일반 기업회 기준 제 11조 30항 보면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우리 영업권 얼마? 이거 자산으로 적지 못한다. 배웠죠? 1급에서.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아까 했던 수익 비용 인식에 대한 겁니다. 자, 경제적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한테 물건은 갔어요. 근데 유의적인 위험 그분 보고 일단 써보시고 며칠 이내에 뭐 승낙을 하면 판매된 걸로 인식하게 될 때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아직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겠다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게 홈쇼핑 상품들. 자, 반품 기간 있잖아요. 여행 상품도 보면 막 꼬십니다. 일단 예약만 하시고 나중에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4번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요거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에 있었죠.
신뢰성이 비용을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없이 수익만 따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네요. 물건을 파는데 원가 없이 매출액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2기인 2013년 말 결산 시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 두 가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취득은 2012년 1월 1일, 취득원가는 200만 원입니다. 내용연수는 10년, 정률법 상각률이 10%,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2013년 제2기 결산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2012년 2012 영화 있었죠? 지금 망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망하지 않고 지금 잘 넘어왔는데, 자,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정률법이니까 취득원가 200만 원 곱하기 정률 10% 0.21은 자, 첫 해는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입니다. 자, 2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3년입니다. 12월 31일. 그러면 취득원가 2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 빼면 그리고 곱하기 다시 정률 10%. 그러면 18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8만 원. 자, 그러면 지금 2년 됐습니다. 감가상각비 두 개 합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38만 원이 나오고요. 원래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원래 감가상각비 18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8만 원. 그래서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회계 변경 및 추정에 관한 문제. 요 거의 출제율이 한 70% 정도 되죠. 한 문제 정도씩은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자,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앞에 이론 봤던 거. 자, 그 이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업회 기준이 바뀌었거나 세법 기준이 바뀌었거나 또 사회 환경적 요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되겠다라든가. 요즘 뭐 급격히 변하는 사회죠. 요즘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바둑도 컴퓨터와의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붙어가지고 뭐 이기고 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어쨌거나 앞으로 그 변화 속도는 크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회계 처리 방법이 기업이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회계 처리 방법을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계 변경.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변경 두 가지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 대표적인 경우가 자,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되는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거나 유가증권 취득 단가를 바꾼다든가 유형자산 수선 방법을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로 뭐 이런 걸 바꾸는 걸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보에 맞춰 가지고 자 바꾸는 건데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두 개가 짬뽕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요거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회계 추정의 변경.
자,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 추정 변경이 있을 때는 회계 추정 변경을 우선시한다. 자, 아까 회계 정책 변경은 아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뭐 이런 게 있고, 회계 추정 변경은 대손 추정.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대손 회수가 안 돼서 외상보충 회수가 안 돼서 대손 상각을 1%에서 2%로 변경해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재고자산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계 추정 변경과 회계 정책 변경 이 두 가지 중에서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법을 적용하고요.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소급법은 말 그대로 누적 효과 계산하여 전기 2월 이기금과 재무제표 전년도 것까지 다 수정하는 거고, 반대로 전진법은 전년도 것 무시, 이제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그 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은 전년도 것까지 다 누적해서 다 수정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 전부 딱 비교가 가능하죠. 비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거는 대신에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비교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원래 장부를 전년도 올해 거 막 연결해서 막 고쳐버리면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또 복잡해집니다. 담당자는 죽는 거죠. 전진법은 신뢰성은 재무제표 신뢰성은 높습니다. 왜? 원래 거는 수정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또 단순하고,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진법 쓰는 게 회계 추정 변경이 훨 편하고 낫겠죠. 자, 요 두 가지, 물론 요 가운데 단기 일괄 처리법 전년도 거지를 하는데 이번 거 원래는 적용하고, 이거는 단기부터 변경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으로 반영해서 전년도 꼭 재무제표는 고치진 않는데 그거에 관련된 미치는 영향은 이익은 수정을 하고, 요건 아예 수정 안 하고 금년 이익부터 중간에 이렇게 양쪽을 약간 섞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회계 정책이 변경은 이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봐야 이해가 빠르겠죠. 자, 이거 앞에서 이런 설명할 때 나온 겁니다만은, 자, 회계 정책이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 정책이 변경은 소급법을 쓴다 그랬죠. 맞죠? 회계 추정이 변경 요겁니다. 전진법.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부터. 그다음 세 번째, 회계 정책이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 회계 정책 요거죠. 재무제표 다 뜯어 고친 거죠. 신뢰성은, 자,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요 회계 소급법, 회계 정책 변경은, 자, 재무제표가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너무 이게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면 회계 정책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거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아까 앞에 있었죠. 자, 이건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어느 걸 우선으로 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회계 정책이 변경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거 회계 추정, 회계 정책 요 표에서 요거와 요것만 눈여겨 잘 봐두고, 두 가지 방법이 조금 애매한, 여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도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 해서 회계 추정으로 한다. 자, 요게 종종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것만 잘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이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만든다는 말이죠. 원가 계산이니까.
자동차 생산이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나중에 들어온 물건 먼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앞에 월초 제공품은 다 완성된 걸로 본다. 그걸 전제로 해서 월말 제공품 계산을 들어갑니다. 자,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많이 씁니다. 전기와 단기 원가가 혼합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 방법이 간단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건 못 느꼈어요? 전기, 월초 제공, 기초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아예 완성됐다. 완성품 수량에 있는 걸로 보고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해. 선입선출법은 월초 제공품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혼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6번엔 3번이 정답이 되고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보통 일반적인 거는 선입선출 먼저 만들었던 거 미완성된 월초 제공부터 먼저 만들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계산 방법.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이유가 뭐 대량 생산할 때 빨리 원가를 계산하고 물건을 빨리 가격을 원가가 나와야 판매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계절 상품 대량 생산하는 거, 계절 상품 같은 거. 그런데 전기세 고지서나 소득세 고지서는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비추어서 예정 배부율을 만들어서 예정 배부율 가지고 제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년에 연간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배부 기준은 뭘로 한다? 배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직접 농업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재료일 기준으로 한다 해서 나옵니다. 그 배부율을 가지고 자, 아이스크림 10,000개 만들었어. 실제 발생 10,000개. 그럼 여기서 계산한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일단 제조간접비는 얼마로 하자. 예정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세 고지서 나오고 소득세 고지서 나오면 우리가 계산 적게 했네, 많이 했네. 제조간접 배부 차이를 나중에 거기다가 원가에다가 매출원가에다가 거기다가 또 더하면 되니까 일단 판매 단가 계산할 때는 판매 원가 계산할 때 예정 배부법을 쓰고 그래서 예정 배부의 공식은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 제품별 배부 기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다음은 주식회사 강남이 제품 한 개에 대한 원가이다.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강남이 2013년도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변동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판매 가격 1,500원, 요거는 그냥 함정으로 놓은 겁니다. 이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재료비 변동비 맞죠? 500원이에요. 그 다음 직접 농업비도 300원 있어요. 그럼 플러스 300원, 현재 800원입니다. 변동 제조간접비는 시간당 30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30원 딱 적고 합계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30원 더하면 830원이 나오네요. 2번 정답 적을 수 있는데 여기 작은 함정판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뭐냐면 직접 농업비가 아까 300원이라 그랬죠. 시간당 농업비 얼마라고 돼 있어? 단서 조항이 100원. 그러면 이거 몇 시간 치죠? 3시간. 변동 제조간접비는 시간당 3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3시간 치를 계산해야죠. 3시간 곱하기 하면 이거 얼마가 돼요? 플러스 90원. 그래서 더하면 890원. 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눈속임으로 함정을 파놓고 빠지도록 기다려놓은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9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재료비는 안 나오고 가공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를 보니까 평균법, 선입선출법 각각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몇 개씩 나오느냐, 환산량, 완성품으로 환산했을 때. 자, 요거 교재에 있는 거 공식에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188페이지와 189페이지에 이 공식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 위에 또 분해 있지만 요 밑에 것만, 환산량 구하는 건 밑에 것만. 우선 평균법, 완성품 수량에다가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월 초에 수량 100개 투입됐어요. 지난달에 만들다가 못 만든 거 미완성품. 그게 25%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400개가 투입됐어요. 수량이. 그러면 전체 이번 달 투입된 게는 500개입니다. 투입된 거는. 만약에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이 하나도 없다 하면 완성품은 500개가 되는데 완성품 몇 개로 나왔어요? 300개. 그래서 500개 중에 300개는 완성되고 200개는 미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미완성된 거는 50%만 완성이 된 미완성품이고, 자, 평균법은 월초 제공품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 요거 두 개, 요거까지 다 포함된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500개 중에서 완성된 거 300개, 미완성 200개 하면 다시 500개가 요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품 수량에 월말 제공품 수량인데 요걸 환산량으로 하니까 얼마예요? 완성품 수량은 3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월말 제공품 200개에 곱하기 50% 완성됐으니까 0.5. 그러면 이게 100개죠. 300개 100개 하니까 평균법으로 하면 400개가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이 공식에서 선입선출, 월초는 먼저 만든다는 걸 항상 우리 공장 먼저 만드는 데가 자동차 공장이야. 그러면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고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이번 것만 가지고.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 월말 제공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 월초는 뺄 것. 그러면 완성품 수량 3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100개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이 100개에 25%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25개. 그러면 375개가 나옵니다. 이게 월초 제공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월초를 빼고 계산한다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풀이 과정이 세무사회에서 정답지로 실어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계산 방식을 선입선출법을 막 비비 꼬아서 나왔어요. 100개 곱하기 75. 그러니까 지난번 거 빼고 이번 달 투입된 나머지 75%를 계산하고 또 거기다 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서 이 교재에 있는 공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방식인데, 여러분 교재 풀이에 요 선입선출법 그거를 요렇게 공식 쓰고요. 그 밑에다가 요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자, 이 공식에 맞춰서 요걸로 풀이 과정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400개와 375개. 400개, 375개 하니까 어느 거예요? 400개, 1번. 평균법은 400개, 선입선출법은 375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참은 실수할 수 있는데 교재에 있는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이런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버리세요. 자, 그게 편합니다. 자, 10번 문제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대체하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보조 부문비를 각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데 있어 보조 부문 간이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 이건 아니고요.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 이 세 가지죠. 이 중에서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어느 것이냐. 자, 직접 배부법은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보조 부문끼리는 주고받지 않고 그냥 제조 부문의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논아주는 거. 직접 배부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표를 볼게요. 단계 배부법. 이거는 뭐냐면 전력 부문에 있는 요 20만 원을, 요거죠. 20만 원을 다른 제조 부문과 절단 부문, 수선 부문에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심화이 끝났어요. 계단식으로 갑니다. 계단식으로. 그 다음 아까 전력 부문에서 받은 거에다가 원래 자기 거 36만 원, 4만 원 합쳐서 요 40만 원을 또 다시 요렇게 나눠주는 방법. 요렇게와 요렇게. 요게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뭐예요? 보조 부문끼리도 주고받는 겁니다. 얘 거를 요렇게 주고 얘 거를 요렇게. 그러니까 수선 부문과 전력 부문을
서로가 다 받아요. 야, 수선할 때도 전기 들어가고 전력에도 고장나면 전력 부문도 수선 부문이 가서 고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주고 나서 그때 가서 요거를 요렇게 다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요거 합친 거 금액.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을 나눠주는 방식. 이게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요게.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보조 부문비. 아까 요쪽에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각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데 있어. 보조 부문 간이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 이제 좀 보여요. 상호 배부법은 상관없어요. 순서는 서로가 다 주거니 받으니까. 근데 단계 배부법은 순서가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보조 부문 간의 금액이 배부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야, 우리는 전력 부문을 먼저 배부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수선 부문이야. 아니면 금액이 많은 순이야. 금액 많은 순으로 하면 요 수선 부문을 먼저. 적은 순으로 하면 전력 부문을 먼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데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배부 금액이 보조 부문끼리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단계 배부법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진다. 맞죠? 제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래서 1년에 크게 확정신고 2번.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보통 1기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그중에 다시 예정, 확정 나눠지긴 하지만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아닙니다. 1월 20일 시작했으니까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3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 30날 폐업했다 하면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1월 1일부터 5월 30일 폐업일까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4번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날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까지가 제1과세기간이 된다. 맞습니다. 자, 됐고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 시기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이거 언제 이거 판매로 볼 거냐.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판매는 팔고 돈 받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외상값 수금하는 경우. 뭐 이게 대부분이죠. 근데 보면 여기 할부 판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계약금, 중도금,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맞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선후불로 받은 임대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급 시기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라는 겁니다. 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막 이렇게 할 때는 각 대가 받을 때 판매로 인식하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는 대가를 받을 때, 돈 받을 때 판매로 인식해도 되고요. 자, 4번 먼저 할게요. 이것도 대가 받을 때입니다. 할부금 받을 때마다.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임대료. 돈 받을 때 그걸 공급시기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비용 이연 및 예상 알죠? 집세를 1년치 받았는데 그 집세 절반은 올릴 거지만 나머지 집세는 내년 거 1년치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뭐 여기는 없는데 전국에 제주도가 특이한 그 집세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죽는세라는 거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데 월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내가 집 빌려요. 저희도 혹시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거 확인하고 가세요. 월세 제도가 제주도만 특이하게 죽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나갈 때 돌려받는 살아있는 돈이고 월세 1년치는 한꺼번에 주고 못 돌려받는 돈이다 해서 죽는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한꺼번에 1년치를 줬는데 그중에 절반은 내년 거다 하면 돈 받은 때 다 매출로 보고 수익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반만 수익으로 본다. 수익비용 이연 및 예산 그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걸로 봐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13번 맞나요? 예. 자, 우선 요거 여러분들 그 세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정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어느 것이 일단 세법 개정된 게 여러분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우선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이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요거 제가 세법 개정 특강한 거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 2013년도에서는 요거 맞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2016년 4월부터는 요거는 뜰린 게 되는 겁니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1번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이거 정확한 용어는 신용카드 매출 발급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로 한다. 요게 700만 원이 아니고요. 현재 5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 원래 또 근데 여기다 추가 조항이 붙었어요. 단, 연 매출 10억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쫙 긁고 그쪽에서 영수증 주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을 이제 처리한 겁니다.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오판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 신용카드 발급하면요, 간이과세자는 이 판매된 금액의 2.6%,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옷을 팔았다면 26,000원. 일반 사업자는 1.3%, 13,000원.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1년 누적되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를 시켜줬습니다. 꽤 큰 금액이에요. 1년 500이면 뭐 직원 한 2명 월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정부에서요. 야, 근데 10억 이상 판매하는데 너네는 안 돼. 연매출 10억 이상 금액은 인정 못 해준다는 겁니다. 자, 법인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이거죠. 근데 법인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조금 장사되는 데는 연매출 10억이면 한 달에 한 뭐 8천 몇백만 원. 그러면 그걸 30일로 나누게 하면요. 얼마 안 돼요. 장사 조금 된다라는데. 좀 대형 식당 같은데 10억 다 넘어버릴걸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요 공제 500만 원 공제도 못 받는다. 그게 또 추가가 돼야 되고 금액도 700만 원 잘못됐고. 그래서 원래 정답은 요 4번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원래 시험 문제다면 두 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의 발행세 공제. 아까 법인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니까 고자질한 거죠. 야, 저 일반 사업자 저 뭐 10억이면 뭐 법인이나 다름없네. 쟤도 해주지 마. 고자질한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배제된다. 자, 일반 사업자는 저희가 세금 받은 것보다 세금 낸 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혜택을 많이 줍니다. 뭐 얼마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급은 안 시켜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자, 14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뭐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같이 소득으로 합쳐서 신고하지 않고 그 소득이 생겼을 때 떼가면 그걸로 끝. 그런 거를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도 무조건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얄짤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게임 중독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강사료 뗄 때 원천징수 딱 떼고 분리과세로 딱 끝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득인 경우에. 자, 근데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거,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있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론 설명했던 겁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복권 당첨되면 3억 이상은 30% 떼고 3억 이하는 20% 떼고 그러면 아니 30% 아니 50% 떼도 좋으니까 로또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무조건 요 금액을 원천징수 떼고 분리과세 그거 한번 딱 내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요건 소득으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우리 선택 안 할게 하면 종합소득 신고해서 신고해야 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게 하면 그냥 그걸로 분리과세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망, 개인 파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에 수령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한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나왔죠. 딱 눈에 띄는 게 어느 거예요? 복권, 로또 당첨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뇌물 및 알선 수재 등에 받는 금품 이거는 분리과세다 아니다 따지기 전에 일단 교도소부터 가야죠.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자 종합소득에서 그러면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인 경우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단수정이 붙어야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자, 그러면 요 4번도 정답이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기타 소득에 대한 게 또 나왔습니다.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원천 징수되지 않는 것.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정도 소득 금액까지의 기타 소득은 뭐 일용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은 그 아예 원천 징수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그날 당일 벌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기타 소득 금액 중에 그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에 원천 징수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여기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이 있는데 자, 요거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복권 당첨금 이건 아까 뭐 분리과세에서 원천 징수 뭐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봉사료에 대한 거 지불할 때 원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지금 어려운 용어가 조금 나왔는데 자, 2번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서로 아파트를 사고 팔기로 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계약을 이행 못하게 생겼어.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못하게 돼서 못한 쪽에서 2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00만 원 걸었다 하면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 뭐 약속 밥 먹듯이 다 깨버릴 건데요. 그래서 그 배상금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500만 원은 더 벌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은 세입자는 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고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받았다. 위약금을 주는 건물주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야 한다. 자, 금액을 이제 2배로 된대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위약하는 바람에 20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2000만 원 다 주느냐? 그 불로소득, 당신이 어찌거나 앉은 자리에 1000만 원 벌지 않았느냐? 그거 일정한 비율로 해서 원천 징수, 이건 우리가 소득세를 낼 거예요. 해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이렇게 준 겁니다.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원천 징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법 127조 원천 징수 의무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천 징수가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예외의 조항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미 돈을 위약금을 줘버렸어요. 자,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계약금이 그냥 먹고 떨어지시오. 우리가 계약 안 할게. 해서 위약금이 그게 위약금으로 대체될 경우. 근데 금액상이 늘어난 게 있었는데 그 늘어난 금액까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미 돈이 나갔으니까 원천징수 받아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유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이미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렸다. 그럼 그거 못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보면 기타 소득 금액 중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거 어느 거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이런 경우는 원천 징수 못 하고 나머지들은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원천 징수 다 해서 세금 떼고요. 지역권 뭐 어느 일정 지역 우리 동에 뭐 당신 또 독점권을 주겠다. 뭐 그다음 복권 당첨금 이런 것들은 다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57회였죠. 57회 실무시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